0.5도씨 상승하면은 발효 시간이 15분 단축된다. 요거는 이제 문제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일하실 때 되게 좋죠, 그죠? 온도가 상승하는 만큼 어떻게 돼요? 발효 시간은 단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도 이하의 냉장 온도에서는 이스트 활동이 정지되고요. 그 다음에 반죽의 발효도 멈추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10도, 20도씨에는 전 발효가 진행되고요. 그 다음 냉장 발효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오버나이트 이런 걸 이용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트는 활성은요 27에서 38도씨가 최적입니다. 가장 최적이고, 그러면 이스트는 언제 죽느냐? 죽을 때 온도가 있겠죠, 그죠? 몇 도? 60도씨에 이스트는 죽습니다. 63도씨에서는 포자가 죽습니다. 그죠? 이 포자는 뭔지 아시죠? 그죠? 이스트에 누구? 이스트에 누구? 새끼. 예. 그죠? 포자가 요겁니다. 포자까지 죽이는 온도가 63도씨 이상 가면은 포자까지 죽습니다. 그러잖아. 얘들이 살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손자를 어떻게 돼요? 번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걸 남기는 게 포자입니다, 포자. 그죠? 요 두 개의 온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얘는 이제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pH, 그죠? 자, pH가, 그죠? 5가 되면은 지친 반죽, 그죠? 5.7은 정상적인 반죽, 그죠? 6 이상은 어린 반죽. 어린 반죽이랑 발효가 안 된 반죽, 어린 반죽이라고 그러죠. 얘는 정상적인 반죽, 그죠? 발효를 했으니까 pH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겠죠, 그죠? 그죠? 자, 여기서 내려가면 이제 보통 초산, 유산 이렇게 나옵니다. 뭐 약간 얘기하면 초산은요 CH3, COOH입니다. 그죠? 얘는 또 다른데 CH3, CHOH 이렇게 들어갑니다. 두 개가 조금 틀립니다. 그죠? 우리 반죽 치면은 보통 이 두 개가 같이 나오죠. 초산, 유산 다 나옵니다. 그죠? 초산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시큼하겠죠. 그죠? 시큼하고, 그죠? 요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식품을 공부하면 조금씩 아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트 푸드 요게 저번에 이제 문제가 하나 나온 것 중에 여러분들 앞전 때 나오는데, 이스트 푸드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이게 세 가지 역할, 이스트 푸드의 역할. 자, 얘 첫 번째 하나는 산화제 역할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스트 푸드니까 말 그대로 뭐? 이스트에 뭐가 돼요? 먹이가 됩니다. 먹이. 세 번째 같은 거요. 물 조절제가 됩니다. 물 조절제. 그러면 여기 이스트 푸드 만들 때 여기 안에 얘네들 세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죠? 여기는 뭐 암모늄염이라는 그런 화학약품도 들어갈 거고, 뭐 칼슘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트 푸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부영제, 밀가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가 이스트 푸드를 만드는 거예요.
이스트푸드 역할은 산화제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트에 먹이도 되고. 그죠? 왜냐,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미네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미네랄이 들어가 있으면 물 어떻게 돼요? 물도 어떻게 돼요? 악영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이스트 푸드를 넣어주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하는 계량제. 예. 그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량제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나쁘지는 않은 거예요. 예. 그죠? 단 뭐만 기준량만 기준량은 정확하게 지켜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금은 그냥 넘어가고 이스트푸드 하고요. 그 다음 밀가루 단백질, 밀가루, 그 다음에 전분, 그죠? 그 다음에 분유는 보통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 발효 시에는 완충작용으로 발효를 지연시키는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분유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죠? 너무 산성 쪽으로 가지 말라고 해주는 거고, 그리고 너무 또 알칼리 쪽으로도 못 가게 해주는 게 분유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pH 조절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완전히 pH 조절제는 아닌데 pH를 이렇게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분유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배합에 보면은 분유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정확하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분유를 사용하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유 사용하기 싫으면 뭐 사용하면 돼요? 우유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우유를 말린 게 분유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발효에 관계되는 효소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파 아밀라제, 베타 아밀라제, 말타제, 그 다음에 인볼타제, 지마제가 있는데, 알파 아밀라제, 그죠? 아밀라제, 그 다음에 베타 아밀라제, 그죠?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말타제, 그 다음에 인버타제, 그 다음에 지마제 요렇게 있습니다. 자, 알파 아밀라제는 보통 보니까 이것도 같이 연결 시킬 수 있는 게, 얘는 액화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밀라제니까 이거 이제 효소입니다. 효소는 뭘로 만들어졌다? 단백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를 집어넣으면요, 액체를 만들어주는 효소고, 베타 아밀라제를 집어넣어주면은 당화 효소라 생각해요. 당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얘는 어디하고 연관되는가? 뭐 호화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죠? 얘는 어디하고 연관된다? 베타 아밀라제는 노화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이 아셔야 됩니다. 말타제는 말 그대로 메가당을 분해시키는 거죠. 메가당을 분해시켜서 포도당, 그 다음 인버타제는 설탕, 슈크라제하고 같은 겁니다. 설탕을 분해시키는 거죠. 포도당과 과당. 그 다음에 우리 빵한테 제일 중요한 게 지마제입니다. 어디에 있나? 이스트에 있죠. 그죠? 포도당, 과당, 그죠? 해가지고 어떻게? CO2, 알코올, 유기산. 그죠? 얘는 CO2, 유기산, 알코올을 발효시키는 거고요. 말타제는 포도당으로 가는 거죠. 그죠? 인버타제, 설탕 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포도당 다이 과당으로 그죠? 되는 거죠. 이렇게 분해가 일어납니다. 얘는 다 어디에 있다? 이스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트에 없는 거는 락타제. 예.
예, 이스트에 없는 거는 락타지. 그 중에도 제일 중요한 게 얘가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 발효의 마지막은 요걸로 다 가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이스트 넣고 빵 주장창 만드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1차 발효가 일어나면요, 생화학적 변화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pH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죠. 그죠? pH는 어디까지? pH 4.6까지 떨어집니다. 보통 이 정도 떨어지면은 보통 이제 잡균들이 이제 살아남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어떻게 돼요? 프로테아제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빵을 어떻게 보면은요, 빵을 먹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먹는 거예요? 이스트에 의해서 발효된 것을 우리는 먹는 겁니다. 빵을 먹는다는 의미는. 그죠? 자, 전분은 아밀라제에서 덱스트린과 메가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덱스트린은 어떻게 보면요, 이게 좀 액체같이 이렇게 생긴 게 덱스트린입니다. 자, 설탕은 인버타제에서 포도당, 과당으로 분해가 되고요. 자, 포도당, 과당은 침화제에서 이산화탄소, 알코올, 유기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유당은 분해가 안 된다 했죠. 그럼 유당은 어떻게 돼요? 빵 속에 그대로 남아가지고 나중에 어디에 연관이 됐다? 캐러멜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메일라드 반응 이렇게 있죠. 그죠? 단백질이 분해되면 뭘로 분해져요? 아미노기. 그죠? 아미노기. 그죠? 그러면 얘는 아미노산 더하기 뭐예요? 발음 당일 때 요 어떻게 보면 단백질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갈변 현상이고, 얘는 어떻게 돼요? 당류의 갈변입니다. 어떤 걸 이제 방해 안 받고 이제 설탕이 갈색으로 변하는 거고, 얘는 단백질.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밀가루 분해해도 아미노산 나오죠. 왜냐면 밀가루 속에 단백질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반응 당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는 게 그게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유당은 분해가 안 됩니다. 분해가 안 되고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그 얘기가 뭔가 잔류당입니다. 그래서 얘는 색깔을 더 내주는 거죠. 그래서 우유로 반죽을 치면 색깔이 어떻게 돼요? 좀 더 풍부한 색깔이 나오는 게 우유로 반죽을 치면 풍부해집니다. 물로 치는 거하고 우유로 치는 거하고 많이 틀립니다. 그죠? 캐러멜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캐러멜 반응은 좀 더 가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풍미에 관계가 되나요? 됩니다. 풍미에, 그죠? 구운 게 풍미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 빵은 어떻게 돼요? 굽는 것도 잘 구워야 빵의 풍미가 훨씬 좋아지는 거죠. 자,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펀칭이라는 게 나옵니다. 펀칭, 그죠? 가스 빼기, 폴딩이라 그러죠. 발효 시작하여 반죽의 부피가 80% 정도가 되었을 때 반죽에 압력을 주고 가스를 빼주는 게 펀칭입니다. 그죠? 자, 펀칭을 하는 이유 첫 번째 보면은 그러죠. 펀칭, 뭐 우리가 말하는 폴딩, 그죠? 폴딩을 하는 이유 첫 번째, 그죠? 자, 묵은 가스를 빼고 이스트 활동에 새로운 가스 생성, 반죽의 산소 공급. 자, 반죽이 어떻게 돼요? 산소 공급합니다. 반죽을 어떻게 돼요? 뒤집으니까 어떻게 돼요? 뒤집는 사이 공간 안에 어떻게 돼요?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스트 활성에 되게 도움되겠죠. 그죠? 그럼 그걸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트
활성에 도움되죠, 그죠? 그죠? 또 문제가 뭐 나오는가 하면 다음 좀 폴딩을 하는 이유를 뭐 몇 가지 적으세요. 이렇게 나오면은 본인들이 이거 적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반죽 온도 균일하게 해주나요? 균일하게 해주죠. 그냥 뒤집으니까 바깥에 하고 안에 게 온도가 어떻게 돼요? 똑같아지는 거죠, 그죠? 원래는 어디가 온도가 세요? 안에가 원래 세죠. 왜냐면 발효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반죽 내 과량의 이산화탄소가 축적되는 것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글루텐 형성으로 이산화탄소의 포집력이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접음으로 뭐가 생겨요? 글루텐이 형성이 되죠. 접으면 글루텐 형성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 포집력이 어떻게 돼요? 증가가 됩니다. 뭐 한 요 정도 4개 정도 적어주면은요 좋은 답안지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폴딩을 하는 이유를 4가지 적어도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이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확실히 이제 알아놓으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그죠? 폴딩 왜 하냐?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에 폴딩을 한다 하면 되는 거죠, 그죠? 폴딩하면 안에 또 기공이 어떻게 돼요? 되게 많이 조밀조밀하게 생겼죠. 그 이유가 이거잖아요. 이산화 포집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저 실기할 때 펀칭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죠? 이거 해가지고 빵을 어떻게 해요? 크게 만들어야죠, 그죠? 남들보다 더 크게 만들어야 될까요? 빵이, 그죠? 튼튼하게, 그죠? 그래 폴딩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다음 이때는 이스트 양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스트 양 그대로 가지고 가면 절대 안 돼요. 이스트 양을 그대로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터져버립니다. 그래 폴딩하는 빵들은 보통 보면요 이스트 양이 적습니다. 그리고 길게 반죽 발효 시간을 길게 해주고. 예, 그게 펀칭하는 이유입니다. 방법은 반죽의 가장자리를 가운데로 뒤집어 모아주는 게 폴딩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펀칭의 식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어보고 마세요. 그 다음에 플로우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플로우 타임은 어떤가 하면 스펀지 반죽의 플로우 타임이라는 얘기 나오죠. 그죠? 발효가 완료된 스펀지 반죽과 나머지 재료와 반죽 후 휴지하는 시간. 그죠? 또 플로우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플로우 타임.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 스펀지 반죽하고 스펀지 반죽 원래 대충 하죠. 그죠? 밀가루기만 없을 정도로. 그 다음에 3배, 4배 키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발효하잖아요. 그죠? 발효하고 나서 그 다음 본반죽 발효하죠. 본반죽하고 그 다음에 요 발효하는 요거 있죠. 그 다음 발효하는 거 있죠. 얘가 뭐냐? 플로우 타임입니다. 명칭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얘가 플로우 타임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플로우 타임이 우리 중간 발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간 발효 아니고 플로우 타임은 요 때를 플로우 타임이라 그럽니다. 자, 이때는 플로우 타임이 진행되는 동안에 반죽은 건조 표면의 광택이 줄어들다가 지나치게 되면 지금 축축하고 건져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발효 손실이 있는데 발효 손실은 보통 1 내지 2% 정도 됩니다. 발효 손실은 그렇게 뭐 크게 여러분들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발효 손실이 있다는 정도. 발효 손실은 그러면 왜 생기느냐? 발효 전하고 발효 후하고 무게가 다르니까 발효 손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느냐? 발효를 인해서 나가는 것들, 뭐 가스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무게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게 발효 손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손실은 보면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많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문제 내면은 그 빵 만들 때 손실 몇 개 있는지 대충 적어보라. 계량 손실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발효. 반죽 손실도 있죠. 그러잖아요, 그죠? 반죽 손실 있죠. 그 다음에 발효 손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굽기 손실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크게 나누어집니다. 냉각 손실도 있습니다. 또 이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크게 나누는 거 포장 손실도 있습니다. 뭐 대충 보면 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크게는 물론 뭐 작업자로 인한 손실도 있긴 있는데 크게는 보면은 계량 손실, 반죽 손실, 그 다음 발효 손실, 굽기 손실. 이 중에 제일 큰 게 이게 의외로 크죠, 그죠? 굽기 손실이 제일 크죠, 그죠? 그 다음에 냉각 손실. 냉각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이럴 때 냉각 손실이 납니다. 예, 요 정도로 이렇게 이제 알아놓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빵 무게를 최대한 어떻게 돼? 구웠을 때는 어떻게 돼? 최대한 무게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죠. 회사에서는 이런 거 이제 철저하게 해야겠죠. 왜냐? 뭐하고 연관된다? 이 모든 게 뭐하고 연관되는가 하면요, 품질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품질, 좋은 품질.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발효 손실에 관계되는 요소에는요, 반죽 온도, 발효 시간, 이런 것도 적으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효 손실에 관계되는 요소 찾으라면 반죽 온도, 발효 시간, 그 다음에 배합률, 그 다음에 발효 온도와 습도 정도가 있습니다. 뭐 발효 손실을 일으키는 원인은 반죽 속에 수분이 증발하고, 그 다음 탄수화물이 탄산가스 알코올로 산화되어 휘발한다 정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성형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둥글리기의 목적, 이런 거. 우리가 간과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 둥글리기 목적. 흐트러진 글루텐의 구조와 방향을 정돈. 그죠? 그 다음에 반죽의 절단면의 접착성을 감소시키고 반죽의 표면에 얇은 표피를 형성해 끈적거림 방지. 그죠? 예. 끈적거림 방지. 이렇게 적어도 되나요? 두 번째, 글루텐. 재정동. 이것도 적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다음 공정을 편리하게 인가. 둥글리기 할 때 끈적거리잖아요, 그죠? 둥글리기 해놓으면 끈적거림 방지되죠, 그죠? 그 다음에 글루텐이 어떻게 돼요? 발효, 분할, 둥글리기가 하니까 어떻게 돼요? 글루텐도 재정돈이 되는 거고, 다음 공정, 다음 이제 성형하기 이전에 있잖아요. 예, 그걸 편리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가스를 보유할 구조를 만들어주죠. 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줘야 어떻게 가스가 일로, 그죠? 도망을 못 가는 거죠. 그래 딱 가둬주는 거죠, 그죠? 요게 둥글리기의 목적. 그 다음 중 뭐 둥글리기의 목적을 뭐 적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요 4개 정도는 뭐 2-3개 정도는 충분히 적으셔야 된다. 자, 요런 거 할 때 이제, 그죠? 반 정도 적어도 점수 줄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 어떨 때는 2점 중에 1점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그래요. 예, 그 여기 이제 둥글리기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발효의 목적, 얘도 비슷합니다. 중간 발효의 목적도 마찬가지로 글루텐 재정도 내주고, 그 다음에 반죽의 유연성을 회복시켜 주는 거, 그 다음에 미를 펴기 쉽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신장성을 증가시켜 정형 과정의 미를 펴기 쉽게 해주는 게 중간 발효입니다. 중간 발효하고 둥글리기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죽량, 비용적, 그죠? 비용적이라는 단어 이제 나오는데, 비용적 요거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야, 비용적 이제 문제 나오는 거는 이제 보통 요즘은 비용적 문제 나오면은 이제 앞에 비용적 얼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예. 밀도의 역수입니다. 보통 요 단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1g을 발효시키든지 뭐 할 때 몇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느냐. 그죠? 발효시키면은, 그죠? 세제곱 센티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있을 때, 그죠? 가로 세로 높이잖아요. 부피. 그죠? 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값이 크면은 1g이 차지하는 부피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해야 돼요. 그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밑에가 요거대로 나오는 거예요. 질량이 밑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위에 부피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뭐 이 두 개를 비교시켜 가지고 문제가 나온다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죠?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되게 쉬워요. 쉽죠? 네, 쉬워요. 나중에 문제 나올 때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그죠? 그 다음에 펜. 자, 펜 보면요. 자, 펜에서는 그렇게 뭐 저거 할 건 없고요. 보통 이용유 쓰는 거, 그죠? 유동 파라핀 쓴다는 거, 그것만 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발효에서는, 그냥 넘어갈게요. 2차 발효에서는, 펜 기름의 조건 요거 한번 볼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제 문제 이제 예. 일단 펜기름의 조금은 보면은 무색, 무미, 반드시 무치어야 된다. 색깔 없어야 되고요. 맛이 있으면 안 되고 냄새 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인체에 해가 없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 식품 첨가물도 마찬가지로 이 얘기가 들어가고 유지도 마찬가지로 이 얘기 들어갑니다. 다 공통적인 얘기예요. 같이 외우는 김에 그죠? 이미 이치가 또 없어야 합니다. 그죠? 냄새 같은 거 안 내고 얘는 또 어떻게 돼요? 세 번째 발연점이 어떻게 돼요?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됩니다. 이 얘기 꼭 들어가야 됩니다. 펜기름인데 빵 굽는데 발연점이 낮아가지고 빵 이게 펜기름 냄새 나가지고 빵 속에 냄새 박히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높아야 되죠. 그 다음에 기름이기 때문에 뭐에 잘 견뎌야 돼요? 상태에 되게 잘 견뎌야 합니다. 그 펜기름의 조건을 몇 가지 적어서 이렇게도 뭐 문제 내리면 충분히 낼 수 있는 소리가 되게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 앞에서는 이런 거 이제 보고 뒤에 가면은 이제 위생 가면은 위생은 좀 완전히 또 달라요. 완전히. 위생은 진짜 어디에 나올지 몰라요.
팽기름의 조건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 좀 외우시고요. 종류로는 유동 파라핀이 있고, 그 다음에 라더도 되는 거고요. 식용유도 되죠. 그 다음에 혼합유 이런 것도 다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발효. 2차 발효는 보통 70% 80% 정도 이렇게 우리 발효시키죠. 그죠? 자, 2차 발효의 목적 이런 거 좀 보시면 됩니다. 빵의 향에 관계되는 알코올, 유기산 및 그 외의 방향성 물질을 생성을 할 때가 2차 발효입니다. 2차 발효 되게 잘 해야죠. 그죠? 가스가 빠진 반죽을 다시 불리는 게 2차 발효입니다. 그 다음에 발효 산물인 유기산과 에틸알코올이 글루텐에 작용한 결과 반죽의 신장성이 증가되고 오븐 팽창에 잘 일어나도록 합니다. 반죽 온도가 높을수록 이스트와 효소를 활성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바람직한 외형과 식감을 얻을 수 있는 게 2차 발효입니다. 그러면 2차 발효 적게 시키면 빵이 어떻게 돼요? 2차 발효는 여러분들 자꾸 생각해야 되는 게 그잖아요. 빵 볼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2차 발효예요. 요때 탄력성이 제대로 안 빠지면 어떻게 빵이 터지는 겁니다. 빵이 터지는 이유는 탄력성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2차 발효할 때가 어떻게 돼요? 신장성을 끌어내야죠. 이걸 최대한 끌어내야 되는데 무한정으로 끌어내도 안 되는 거죠. 적당한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기할 때 보면은 그러잖아요. 빵 이제 잘해야죠. 신장성을 너무 많이 끌어낼 경우는 위에 이게 안 나오죠. 알통이 안 나오고 볼륨이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빵은 2차 발효 때 이때 이제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때 탄력성과 어떤 관계? 신장성의 이 두 가지의 관계에서 왔다 갔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개의 관계. 바게트를 이렇게 구우면은 이렇게 꺼낼 때 이게 볼륨이 올라오느냐 안 오느냐, 그죠? 이게 칼집 내는데 위로 터지면 좋은데 이게 불때기에 막 터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탄력성이 이게 그런 빵 나오면은 탄력성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돼? 더 발효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신장성을 더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빵 구우면서 자꾸 그걸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말은 쉬운데 원래 잘 보이지 않아요. 생각 안 하면 이거 진짜 안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빵을 만짐으로 인해서 그 촉감이나 이런 거 보면서 자꾸 내가 터득을 해야 돼. 그래서 빵이 어려워요. 근데 제과하시는 분들한테 또 이 얘기하면 좀 제과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빵이 난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2차 발효 이제 온도 이렇게 나오는데 온도는요, 도넛은 자, 거기 보면은 2차 발효 온도 나오죠. 도넛 온도가 좀 낮죠. 32도씨입니다. 요 정도는 그냥 아셔야 됩니다. 상대 습도는 좀 낮죠. 65 내 75%. 요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게 하나가 데니시 페이스라고 브리오시죠. 그죠? 2차 발효가 몇 도요? 27도입니다. 이때. 그죠? 그 다음에 상대 습도도 얘 좀 낮죠. 75 내지 80% 정도 됩니다. 얘 두 개는 뭔가 하면요, 안에 들어가 있는 충전용 유지 때문에 그럽니다. 그죠? 이것보다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낮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높게 설정하면 안에 충전용 유지가 어떻게 돼요? 다 녹아버리겠죠. 그러면 반죽에 스며들면은 원래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특색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데니시 같은 경우는 결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결들을 만들어내야 우리가 먹을 때 바삭한 식감을 느끼고 부피감을 느끼는데 그 안에 이제 그걸 부피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애들이 반죽에 스며들면은 끝이겠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면은 자, 상대 속도라는 게 있는데요. 상대 속도가 높을 때 낮을 때 하고 발효가 부족할 때 지나칠 때 하고 요 정도는 또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제일 처음에 나올 때 이게 문제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자, 습도가 높을 때는요, 자, 거친 껍질이 형성이 되고 질깁니다. 그 다음에 습도가 높다는 얘기는 반죽 표면에
뭐가 생겨요? 물이 생깁니다. 응축수가 생기기 때문에 껍질에 수포같이 생깁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반점이나 줄무늬가 생긴다는 거. 그거까지는 아셔야 되고요. 제품의 윗면이 좀 납작해집니다. 수분이 많을 때. 습도가 낮을 때는 발효가 지연되고요. 껍질색이 고르게 나지 않고 제품의 윗면이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빵 꿀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 얼룩이 생기기 쉬우면 광택이 부족합니다. 그죠? 표면이 건조해서 껍질 형성이 표피가 갈라지고 부피가 작고 표면이 말라 터지는 현상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발효 부족할 때, 발효가 지나칠 때 이 두 가지도 같이 아셔야 됩니다. 발효가 부족할 때는 속결은 어떻게 돼요? 조밀하죠. 발효 부족할 때는 조직도 어떻게 돼요? 가지런지 않고 안에가 촘촘해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껍질에 균열이 일어나거나 연민이 터지기 쉽고 색이 짙고, 그죠? 색이 되게 짙잖아요. 그죠? 어린 반죽일 때 어떻게 돼요? 크기 작고 모서리 뾰족하고, 그죠? 그 다음에 글루텐의 신장성이 불충분해서 부피가 작습니다. 발효가 지나치면요 옆면이 들어가고 주저앉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당의 부족으로 껍질색이 연해집니다. 근데 바게트는 좀 틀리죠. 바게트는 당이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온도를 어떻게 돼요? 고온으로 해가지고 구우셔야 그 색깔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맛이 강해지고 굽기 손실이 증가가 됩니다. 지친 반죽일 때. 그 다음에 부피는 크나 기공이 일정치 않고 열린 상태로 구조가 약하여 냉각 시에는 주저앉아서 상품의 값어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발효가 지나칠 때. 요 두 가지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길게요. 그 다음에 부피가 작고, 그 다음 너무 진한 껍질색이고, 껍질이 너무 두껍고, 껍질에 수포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와 슈레드 구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밑에 내려가면요, 파스텔 효과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자, 우리가 이 효모가 있잖아요. 뭐 효모 효소 마찬가지입니다. 자, 공기가 있느냐, 그 다음에 공기가 없느냐, 이걸 이제 에 따라 나오는 게 틀린데, 보통 이거는 CO2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알코올,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얘기가 뭔가 하면요, 우리도 사람도 어떻게 돼요? 얘를 뭐라 하는가 하면은, 이 파스텔라는 양반이 발견을 내가 파스텔라 효과인데, 공기가 있으면 우리도 어떻게 숨을 쉬잖아요. 그죠? 숨 쉬면은 뭐가 나와요? 침도 나오죠. 그죠? 하면 이게 수증기층이, 그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도 나오지만요, 공기가 없을 때는 이제 발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뭐 공기가 있을 때는 호흡을 하는 거고, 공기가 없을 때는 발효를 합니다. 그런데 효모는 어떻게 돼요? 둘 다 하죠. 둘 다 합니다. 이게 파스텔의 효과입니다. 나오는 게 좀 틀리죠. 그죠? 뭐 이게 문제가 나오지는 않는데, 이제 우리가 발효를 알면은, 이 정도는 그래도 알아놓으면은 되게 유용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발효할 때 이렇게 보면요, 그죠? 위에다 이렇게 비닐 덮어놓으면 비닐이 축축해지잖아요. 그죠? 호흡을 하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발효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냄새. 그럼 발효할 때 비닐로 꽉 덮어놔도 되나요? 되죠? 없을 때는, 공기가 없을 때는 뭐 하냐? 발효를 진행을 막 시키는 거예요. 호흡보다는. 이해되시나요? 그게 이제 파스텔 효과입니다. 파스텔 효과에서는 그렇게 뭐 여러분들 알 건 없는데, 그래도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정도는 아시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은 굽기의 목적,
요거 볼게요. 자, 굽기의 목적 보면은 전분을 알파화 시켜 소화를 쉽게 합니다. 알파화, 아까 전에 액화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죠? 알파화 그러면은 호화랑 같이 생각하고요. 호화는 뭐 만드는가? 죽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죽은 우리가 먹기에 얼마죠? 되게 좋죠. 그러니까 되게 소화에 용이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노화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가는 거죠. 그죠? 그 베타화 그러면은 노화. 여기 아밀라제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액화, 당화 효소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액화 전분, 당화 전분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딱 내용이 딱 같이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은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래 굽기는 알파 해가지고요. 그 다음 소화를 쉽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부피를 팽창하게 해주죠. 굽기 목적이 그죠? 그 다음에 표면 경화가 되고 껍질의 구운 색을 형성하고 맛과 향이 만들어지죠. 그죠? 구우면은요, 빵을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오븐에 해가 굽잖아요. 그죠? 구우면은, 그죠? 처음에는 여기 있는 수분들이 다 어디로 가요? 막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여기가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어떻게 돼요?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껍질이 생기는 거예요. 경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 껍질이 이제 점점 투여되니까 어떻게 돼요? 요 안에만 수분이 이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뭐가 일어나요? 캐러멜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 껍질에서. 물론 여기는 멜라드 반응도 되겠죠. 껍질이 형성되고 도망 못 가게 딱 피를 많이. 그러면 요것도 또 어떻게 돼요? 빵의 풍미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빵의 구움색이 이 안에까지 풍미가 전해지는 거죠, 그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표면 경화가 되고 껍질색에 구운색을 내어 구조를 형성하고 맛과 향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굽기 전 변화, 반죽의 변화 단계입니다. 처음에 1단계는요, 처음에 25 내지 30% 정도인데, 굽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굽는 시간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시면요, 보통 이제, 그죠? 요게 총 이제 베이킹, 타임이라고 생각하면은, 그죠? 0에서 이제 완료. 시간이라면은 이제 3분의 1씩 나누는데, 자, 요거는 이제 보통 보면은 오븐에서 이제 팽창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빵의 색깔이 나는 시기예요. 색이 나는 시간이고, 그죠? 얘는 이 색이 어떻게 돼요? 고정이 되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디 때? 요 때 뭐 해준다? 우리가 얘기하는 팬 돌리기를 보통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시간 동안 어떻게 돼요? 색깔이 골고루 나는 거예요. 요거는 뭐 제과든 제빵이든 그진 다 막 그냥 80% 90% 정도가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인 거는 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거 하고는 안 맞죠. 그럼 여기서 잠깐 내가 근데 슈 글루텐 잡나요 안 잡나요? 슈 왜 글루텐 안 잡아요? 슈도 글루텐 잡습니다. 그래도 슈 이렇게 배합들 보면은 뭐가 저기 슈? 중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빵같이 그런 글루텐 말고. 왜? 그래야 공기를 어떻게 해요? 포집해가지고 이게 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을 사용하는 배합이 글루텐을 잡아가지고 만들어주고 이렇게 슈도.
완전한 글루텐은 아닙니다. 빵 같은 막 그런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굽는 데서는 제일 중요한 게 굽기 중에 변화입니다. 자, 오븐 팽창, 그 다음에 오븐 라이저, 이 두 가지 낱말 뜻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분의 호화, 그 다음에 단백질의 변성, 그 다음에 효소작용, 향의 발달, 껍질의 갈색 변화. 이제 요 정도만 알아도 빵은 진짜 있잖아요. 한 절반 이상은 진짜 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오븐 팽창은 보통 5분 내지 8분 정도에 이루어집니다. 뭐 다른 말로 오븐 스프링이라 그럽니다. 자, 발효에서 생긴 가스가 열의 팽창을 받으면서 압력이 커져서 세포벽이 팽창합니다. 그러면 세포벽을 봐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식물이 있는 세포들 있잖아요. 제일 끝에가 뭔가 하면 세포벽입니다. 그죠? 이 끝에 보통 뭐 있다 그래요? 펙틴이 여기 있다고 하잖아요. 펙틴이 보면 어떻게 돼요? 코팅제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못 빠져나가게 막아주지, 코팅을 시키는.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세포막입니다. 그 다음에 질.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제 알아놓으면은 책을 보기가 되게 편해져요. 세포벽 팽창 그러면 이게 팽창하는구나 이렇게. 병, 막, 질. 이렇게 외우시면은 이제 식품에 관한 책을 볼 때 좀 이해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그러면은 발효에서 생긴 가스가 열에 영향을 받으면서 압력이 커져 세포벽이 팽창한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팽창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여기 하고요. 반죽 온도가 49도씨, 이제 오븐 스프링입니다. 오븐 스프링은 49도씨까지입니다. 그러면 오븐 스프링은 자, 입고로 49도씨 이렇게 놔야 돼요. 또 밑에 오븐 라이저가 있잖아요, 그죠? 오븐 라이저는 몇 도? 60도씨 이렇게. 일단 두 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자, 요 정도 온도가 되면요, 자, 처음 크기의 약 3분의 1 정도의 부피가 팽창을 합니다. 자, 탄산 알코올이 기화되면서 몇 도씨? 79도씨 되면 알코올이 기화를 합니다. 가스압이 증가해 팽창하고 특유의 향이 발생합니다. 자, 반죽 표면의 물방울은 복사열로 기화하기 시작하고 기화에 필요한 열을 반죽 표면에서 빼앗아 반죽 표면의 온도가 상승되고 표면 경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온도 상승이 억제되어 빵의 부피가 증가된다. 요 얘기가 아까 전에 표면 경화라는 얘기했을 때 그 얘기랑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오븐 라이즈는요, 자, 반죽의 내부 온도가 60도씨를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부피가 조금씩 커지는 게 오븐 라이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두 개의 온도, 요거 두 개는 다르다는 거 아셔야 되고, 온도 49도씨하고 60도씨하고 두 개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기능사 공부할 때는 이런 거 훨씬 나오죠, 문제. 그 다음에 전분의 호화입니다. 자, 전분의 호화는요, 자, 전분 입자는 40도씨에서 팽륜을 해가지고, 자, 56도씨에서 60도씨 있는 호화가 시작됩니다. 이때는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전분의 호화는 주로 수분하고 뭐하고 연관돼요?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 반죽 속에 있는 물의 양은 전분과 같고 전분이 완전히 호화에 부족하기 때문에 단백질에 결합하고 있는 물을 사용하고 단백질은 수분을 잃고 응고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가 뭔가 하면 구조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단백질이 이렇게 있고 안에가 전분이 있으면 이 단백질에 있는 수분이 어디로 간다? 이 전분으로 가고 단백질은 뭐가 남는다? 뼈대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 단백질은 그죠? 나중에 호화됨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수분이 어떻게 돼요? 전분한테 뺏기고 그러면 그래요. 뼈대만 남는 거겠죠. 그래서 빵이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 이때 단백질은 수분을 잃고 응고되기 시작합니다. 구조 형성이 일어나는 거죠. 바게트는 내부 온도가 99도씨 도달 시간이 8분이고 이후 20분 정도입니다. 식빵은 도달 시간은요 20분이고 이에 6 내지 10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의 변성입니다. 단백질의 변성은 성질이 변하는 거지 못 먹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그 다음에 효소 작용입니다. 자, 효소는요, 자, 10도씨 이상 상승함에 따라 활성이 2배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스트는 60도씨에 3일 되기 시작하고 포자는 몇 도? 63도씨에서 죽습니다. 자, 알파 아밀라제는 68도씨에서 95도씨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 베타 아밀라제 변성은 52에서 72도씨에 2분 내지 5분 정도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베타 아밀라제가 먼저 일어나긴 일어나네, 그죠? 그 다음에 향은 주로 껍질에서 생성되어 빵 속으로 침투되고 흡수되어 형성이 됩니다. 향의 원인. 그럼 이런 거 알아놓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강의를 할 때도 되게 좋습니다. 빵이 이제 향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 재료에 의해서 빵향 되나요? 충분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트의 발효의 산물에 의해서 빵향이 만들어지죠. 그죠? 초산, 젖산, 프로피온산 등의 수용성 유기산 등이 이스트의 발효 생성물입니다. 그 다음에 아세톤, 케톤과 같은 카르보닐 화합물. 포도당이 변하는 거 카르보닐 화합물이고 산소가 변하는 게 과산화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카르보닐 막 얘기 나오는 거 하고 이제 요 두 개도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카르보닐 그러면은 그죠? 무조건 당에 관계된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이 변해서 뭐가 되는 건 카르보닐 가고 그죠? 그러면 과산화물은 뭐예요? 산소에 의해서 여러분들 산소가 너무 과해서 생기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면 책을 볼 때, 식품책 볼 때 요거 두 개 나오면은 아예 이제 구분해가지고 머릿속에서 딱 생각을 해야 책을 보기가 되게 편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껍질의 갈색 보면요. 요 두 개 나오죠. 캐러멜화 반응과 멜라드 반응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그거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목요일날 또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금방이 빨리 안 넘어가네. 그렇지 않겠어요?